한능검 개념 강의 한 번에 몰아보기. 오늘은 고려시대를 만나볼까요? 드디어 고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려시대부터를 중세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고려는 어떻게 건국되었으며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건국입니다. 고려는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왕건에 의해 건국됩니다. 왕건은 송악의 호족이고요. 궁예의 부하로 태봉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태봉 기억나시죠?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고 국호를 마진해서 태봉으로 바꾼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암튼 이 왕건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로 따르는 이가 점점 많아지고요. 반대로 태봉의 왕이었던 궁예는 점점 초심을 잃고 포악해져 갑니다.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하며 관심법을 운운해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이런 궁예의 만행으로 그는 점점 민심을 잃어가고 태봉의 신하들은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건은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이듬해 도읍지를 철원해서 다시 송악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고려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후삼국 시대였는데요. 이제 후삼국을 통일해야겠죠? 제가 지난 시간 후백제의 견훤이 상당히 막강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초반에는 견훤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아주 파이팅 넘치는 인물이었는데요. 특히 신라를 굉장히 압박합니다. 신라의 경혜왕과 왕비를 죽였다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암튼 이 견훤이 이렇게 신라를 압박해오자 신라가 고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왕건이 출격하는데요. 하지만 공산전투에서 후백제에게 크게 대패하고 맙니다. 이때 거의 왕건이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았는데요. 왕건의 부하였던 신순겸이 왕건을 대신해서 죽고 왕건은 겨우겨우 목숨을 구합니다. 삼국의 판도는 후백제에게 기우는 듯 했지만 왕건은 포기하지 않고 이후 군사력을 키워서 고창전투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이러한 고려의 모습에 신라의 많은 호족들이 왕건에게 투항했고요. 왕건은 이를 받아들여줍니다. 한편 후백제는 왕권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견훤의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이 왕위 계승 문제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견훤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폐시켜버리는데요. 이러한 신검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견훤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해 고려에 투항합니다. 우리의 왕건은 이러한 견훤을 또 격하게 받아주는데요. 그 모습을 본 신라의 경순왕도 고려에 백기를 들고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라가 먼저 고려에 통합이 됐는데요. 이제 신검의 후백제만 남았네요. 한편 신검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견훤은 왕건에게 자기 아들의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알려줍니다. 심지어 왕건과 함께 전쟁에 출전하는데요. 결국 1, 2천 전투에서 고려가 백제의 군대에 대승을 거두며 936년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흥미진진한 후삼국의 통일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럼 이러한 후삼국 통일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먼저 정치 참여 세력이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신라의 폐쇄적인 골품제 사회는 관직에 제한이 있던 사회였잖아요. 하지만 고려는 다양한 호족 세력들과 육두품 세력의 도움을 받아 건국되었기 때문에 보다 정치 참여 세력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왕건은요, 포용의 왕입니다. 끌어안기 선수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백제의 견훤도 신라의 경순왕도 다 받아주잖아요. 또 이 시기에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의 유민들이 대거 고려로 내려오는데요. 발해의 세자였던 대광현을 그렇게 격하게 환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해 유민까지 포용하게 된 고려는 실질적인 민족 통일을 이룬 게 확실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의 통치는 어떠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태조 왕건은 먼저 그동안 힘들었을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민생안정책을 실시합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낮춰주고요. 빈민구제 기간으로 흑창을 설치합니다. 이 흑창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춘대추납의 형식이었는데요.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고구려의 진대법. 맞습니다. 이 흑창은 고구려의 진대법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이후 의로운 창고인 의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염원하며 북진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실제로 청천강에서 영은방까지 영토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또 왕건은 혼자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많은 호족들의 도움으로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기 때문에 호족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당근과 채찍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호족 정책을 펼쳤습니다. 먼저 회유책으로는 결혼을 이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호족들의 딸과 직접 결혼합니다. 이 왕건의 아내가 무려 29명이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이렇게 호족들과 결혼으로 묶어져 가족이 되는 거죠. 또 왕씨성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이를 성을 하사한다 하여 사성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패밀리, 인간적으로 가족은 건들지 말자, 뭐 이런 거죠. 또 호족들의 공로를 인정하며 토지를 나눠주는데요. 이를 역분전이라고 합니다. 역할에 따라 분배된 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라를 건국하는 데 기여한 호족들을 칭찬하며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를 나눠준 겁니다. 하지만 호족들을 견제하지 않을 순 없어요. 일종의 강경책으로는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를 활용하는데요. 사심관제도는 호족들에게 사심관이라는 직책을 주고 지방 통치를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관직을 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이 책임이라는 게요.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져라 하는 연대 책임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사심관 제도는 호족들을 통치하는 정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심관은 김부인데요. 이 김부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었습니다. 또 기인제도라고 호족들의 자제들을 수도의 인질로 잡아두기도 했는데요. 이건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열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던 왕건은 아마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어렵게 새로운 사회를 열었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왕권 다툼이 엄청 심하지 않겠어요? 부인만 29명이면 부인별로 아들이 1명씩만 있어도 아들이 29명이니 왕권 다툼 당연히 걱정되죠. 그래서 왕건은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도리로 훈요 10조를 남깁니다. 그는 이 훈요 10조에서 불교를 장려하고 북진 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하는데요. 사찰을 세우고 연등회와 같은 불교 행사를 성실하게 하라고 장려합니다. 또한 거란을 경계하고 서경을 중시하라는 북진 정책에 관한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왕건은 정계와 계백료서 등을 저술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건의 사후 그의 걱정대로 고려는 치열한 왕권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고려 초 있었던 대표적인 왕권 다툼으로는 왕규의 난이 있습니다. 이렇듯 왕건이 죽고 난 이후 고려 초는 잠시 혼란에 빠지는데요. 이때 왕이 되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광종입니다. 여러분이 광종 너무나 중요한 왕입니다. 고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왕이에요. 사실 태조 왕건은 나름 훌륭한 리더였지만 워낙 개국공신이 많았기 때문에 왕권은 미약했습니다. 뭐 하나 할래도 호족들의 눈치를 너무 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왕정사회에서 왕권이 미약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통일신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한 칼을 갑니다. 즉위하고 7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량처럼 놀기만 했대요. 호족들이 이러자면 이러고 저러자면 저러고 만만한 왕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서 호족들을 방심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땅땅땅 노비안건법을 실시합니다. 이 노비는요, 당시 사회에서 호족들의 재산이에요. 또 군사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 노비들은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가의 노비가 많아지면 국가는 손해예요. 그래서 이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주는데 그게 바로 노비안건법이고요. 이로 인해 호족들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과거제를 시행하는데요. 앞으로 국가의 녹을 먹으려면 시험을 봐라. 나는 이제 시험으로 사람을 뽑겠다. 이래버리는 거죠. 그동안은 개국공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들 한 자리씩 꿰차고 있던 호족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는데요. 당연히 호족들의 반발이 있었겠죠. 드디어 호족들을 숙청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때 광종은 반발하는 호족들을 영모란 이름으로 대거 숙청하기 시작하는데요. 와, 이 광종이 손에 어마어마한 피를 묻히게 됩니다. 광종을 피해 군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광종이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었던 건 당연히 왕권 강화입니다. 이렇게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통해 왕권을 강화한 광종은 공복을 제정해 관리의 기강을 확립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광종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광덕 혹은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어우, 무서우리만큼 똑똑한 광종. 그가 이룬 왕권 강화 덕분에 고려 사회는 안정을 찾아가는데요. 경종 때는 태조 때의 역분전 대신 시정전식과가 시행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개국공신이란 이름으로 토지를 주지 않고 관리의 과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이 또한 광종이 만들어낸 왕권 강화의 역량이었겠죠. 그리고 성종 때 드디어 고려는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성종은 먼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이 최승로요, 신라 육두품 출신이에요. 통일신라 말의 육두품이었던 최치원은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지만 고려의 최승로는 꿈을 이루네요. 그만큼 사회가 한 단계 발전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암튼 이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라 하고요.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도교 행사인 팔간회를 줄이자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최승로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며 전국에 12목이 설치되고 이 밖에도 여러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고려의 통치제도인 이성육부를 정비한 왕도 성종이고요.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한 왕도 바로 성종입니다. 이렇게 고려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또 고려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기대가 되네요. 지난 시간 제가 고려 초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광종과 성종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중 성종이 확립한 이성육부를 중심으로 고려의 통치체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이성육부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발해 삼성육부. 이 삼성육부가 당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고려의 이성육부도 당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왕 밑으로 이성이 있고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입니다. 이 중서문화성에는 국정을 총괄하는 장관인 문화시중이 있고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이품 이상의 고위관료인 재신과 정치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삼품 이하의 관료 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서성 밑으로는 정책을 집행하는 육부가 있는데요. 이병, 호, 형, 예, 공 이렇게 6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육부는 지금의 행정부 각 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병부는 지금의 국방부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군사기밀과 왕명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추밀이라는 이품 이상의 고위관료가 군사기밀을 담당했고요. 삼품 관료인 승선이 왕명을 전달하는 비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감찰기구입니다. 암행어사의 어사랑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리고 3사요. 요거 중요합니다. 고려의 3사는 국가의 재정을 출납하는 회계 업무를 맡았던 기구입니다.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회계 업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려의 통치체제에서는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중요합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위 관료들의 회의기구인데요.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만나 하는 회의다 하여 제추회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다루는 회의기구였는데요. 원래는 임시기구였다가 고려의 잦은 외침으로 상설화되고요. 고려 후기 원 간섭기 때는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식목도감은 나라의 중요한 격식이나 법제 등을 관장하는 회의기구였습니다. 이러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회의들이 고려만의 독자적인 색깔을 나타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발해의 정치 파트에서도 제가 발해의 독자성을 띠는 부분에 대해 짚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비슷한 맥락으로 고려의 정치제도는 당의 정치제도를 본땄지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같은 고려만의 독자성을 띠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두세요. 또 이게 귀족들의 회의잖아요. 이를 통해 고려의 정치가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을 합쳐서 대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간쟁과 봉박, 서경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쟁이란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요. 봉박은 왕이 내린 명령이 합당하지 않을 때 이를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걸 말합니다. 또 서경은 관리 임명이나 법령 제정 등에 동의하지 않는 권한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대간은 왕의 독재를 견지하는 일종의 언론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고려의 지방행정 제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고려는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는데요. 처음에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형식이었는데요. 나중에 5도 양계로 골격을 갖추게 됩니다.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 중앙에서 각 도마다 안찰사를 파견했고요. 오도 안에는 주군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각 군현에는 수령을 파견했는데요. 이 수령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또입니다. 그리고 주군현 밑으로는 속군과 속현이 있고요. 고려만이 가지는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도 있는데요. 이 향부곡소의 백성들은 같은 양민이면서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는 등 차별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공업을 담당하던 소 지역의 차별이 심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소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암튼 이 속군과 속현, 향부곡소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향리가 다스리는데요. 물론 군현의 간접적인 통제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인 지배 세력은 향리였던 겁니다. 이 향리는요, 지방에 남아있는 호족 세력들입니다. 고려의 건국 세력이었던 호족들 기억나시죠? 이 호족들은 중앙으로 올라가 문벌귀족화가 되기도 하고요. 지방에 남아 향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방호족이 향리가 되었으니 아무래도 고려의 향리는 힘이 좀 있었겠죠? 놀라운 사실은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는 건데요. 확실히 고려는 아직까지는 중앙의 통제가 완벽하진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군사행정 조직인 양계에 대해 좀 소개해 드릴게요. 고려는요, 이민족의 침입이 정말 많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북계를 두고요. 동쪽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동계를 두었습니다. 이 양계에는 중앙에서 병마사를 파견했으며 군사적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는 삼경이라고 세 개의 경을 두어 중시했는데요. 이 삼경에는 서경, 동경, 개경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려의 군사조직입니다. 고려의 군사조직은 2군 6인데요. 2군 6인은 중앙군으로 2군은 궁궐과 왕실을 보호하고 6인은 수도와 국경지역을 방어했습니다. 이들은 직업군인으로 군적에 올라갔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군인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월급을 준 겁니다. 그리고 지방군은 주연군과 주진군이 있는데요. 주연군은 오도에 둔 것으로 예비군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양민인 이들은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동원되었고요. 당연히 군적에는 올라가지 않았고 따로 토지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진군은 양계에 주둔하던 지방군으로 상비군으로서 국경수비를 담당했으며 이들 역시 일반 양민으로 군적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제도인데요.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으로는 국자감이 있습니다. 성종 때 설치가 됐고요. 유학을 가르쳤으며 시험을 봐서 들어갈 수 있었고 신분에 따라 학습 과정이 달랐습니다. 또 지방에는 향교를 두었고요. 경학박사나 의학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려의 관리 등용제도에는 과거제와 음서제도가 있는데요. 광종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만들었던 과거제는 문과와 잡과, 승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과에는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었고요. 잡과는 법률이나 산수, 의학 등의 실용기술학 시험으로 이를 통해 전문직 관리를 뽑았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승과가 있었는데요. 승과란 승려를 뽑는 시험으로 이를 통해 고려가 얼마나 불교의 나라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고려의 과거에는 무과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려는 무신이 차별받는 시대였습니다. 또 고위 관료의 자제라면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이를 음서제도라고 합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고려 사회의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고려 사회는 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고려의 귀족이라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었는데요. 일종의 금수저 제도로 앞서 말씀드린 음서제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고위 관료들의 자제라면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요. 이를 세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음전이라고 공신과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토지를 지급했는데요. 이 또한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일반 관료들이 받는 전식과는 세습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고려는 과거제를 통한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사회였습니다. 이는 진골 귀족들만이 권력을 독점하던 통일신라랑은 확실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사회가 한 단계 진보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 좀 살펴볼까요? 고려는요, 진짜 외침이 많았어요.
고려 왕조 500년 동안 정말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라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던 건 그만큼 외교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우선 당의 멸망 이후 10세기 중국의 혼란기를 송이, 재통일하게 되고요. 거란 역시 나라를 세워서 송과 대립합니다. 고려는 송이랑은 친했지만 거란이나 여진과는 대립관계였고요. 여진은 거란과 고려 모두와 대립관계였으며 이후 세력을 키워서 금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먼저 10세기, 11세기에 걸친 거란의 침입과 격퇴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거란은 총 3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합니다. 사실 거란의 주 목적은 고려가 아니에요. 거란은 송과 대립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거란이 송을 치러 가서 송과의 전쟁을 하는 사이 고려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고려부터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를 침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서희가 간파합니다. 그래서 거란의 1차 침입 때 그 유명한 서희의 외교 담판이 나오는 건데요. 서희 대 거란의 장수 소손영. 소손영이 먼저 너네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면서 왜 옛 고구려 땅을 가지고 있냐며 고구려 땅을 토해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자 서희가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인 거 보면 모르겠니? 우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란다. 너네야말로 우리 땅에서 지금 뭐 하는 거니? 라고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소손영이 이번엔 송과의 관계를 두고 시비를 거는데요. 고려 너네는 왜 우리랑은 안 친하고 송이랑만 친하니? 라고 따지자 서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우리도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근데 너네랑 우리 사이를 여진이 가로막고 있잖아. 그 강동육주 그 땅, 거기서 여진을 몰아내고 그 땅 우리 주면 송이랑 인연 끊고 너네랑 친하게 지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외교 담판으로요, 거란은 진짜로 강동육주를 고려에게 줍니다. 그래서 고려는 전쟁 없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놀라운 쾌거를 얻게 됩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화술이에요. 이렇게 고려와 합의를 하고 1차 때 거란이 물러났는데 중요한 건요,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송과의 관계를 유지해요. 거란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때마침 강조라는 고려의 장수가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거란은 강조를 문책해야 한다며 이를 구실 삼아 2차 침입을 해오는데요. 이때 수도인 개경이 함락하는 등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요. 양규라는 인물의 활약으로 거란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거란은 이후에도 송과의 관계를 끊어라, 가져간 강동육주 토해내라 그러면서 10만 대군을 이끌고 3차 침입을 해오는데요. 이때 고려의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거란의 10만 대군 중에 살아 돌아간 이가 고작 몇천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강감찬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서울의 낙성대입니다. 이 낙성이라는 게 별이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 떨어진 별이 바로 강감찬 장군이라고 합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죠? 암튼 이렇게 거란의 3차 침입의 과정 속에서 고려는 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요. 먼저 초조대장경을 만듭니다. 불교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제작된 거고요. 이 초조대장경은 나중에 몽골의 침입 때 불타 소실됩니다. 그리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특수부대인 광군을 창설하고요. 개경엔 나성을 쌓고 국경지역엔 천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이렇게 고려가 거란을 좀 정리하고 숨 좀 돌리나 했더니 이번엔 여진입니다. 사실 고려 초에는요, 여진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말이나 모피 같은 조공을 바쳤어요. 고려는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곡식과 농기구 등을 하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12세기 여진이 통일을 하고 난 이후 상황이 바뀌어서 고려와의 대립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윤관이 여진 정벌에 나섰는데 실패해요. 그 후에 윤관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여진의 기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윤관은 기병이 중심이 되는 특수부대를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별무반입니다. 이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군과 보병인 신보군, 그리고 승병인 항마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정벌에 나선 윤관, 결과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여진을 정벌하고 영토를 확장한 동북지역에 9개의 성을 축조하는데요. 이를 동북구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북구성을 확보했지만 이후 여진은 조공을 바칠 테니 동북구성을 제발 돌려달라고 계속적으로 간청을 해요.
또 고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는 동북구성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랬던 여진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더니 금을 건국하고 급기야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또 송을 공격해서 남쪽으로 몰아내는데요. 이렇게 송의 영토까지 확보한 금은 고려에 사대를 요구합니다. 이에 고려 내부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갈등이 있었는데요. 결국 당시 집권층이었던 이자겸과 김부식 등이 금의 요구를 들어주고 금에게 사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그럼 다음으로 고려의 대외관계, 얼마나 활발한 교류를 했는지 알아볼까요? 고려는 오픈마인드의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데요. 일단 송이랑은 기본적으로 친해요. 송의 사신이나 학자, 승려 등을 보내서 송에 발달된 선진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송은 고려를 이용해서 거란이나 여진을 견제할 수 있었으니 서로 윈윈이었죠. 또 거란, 여진이랑도 맨날 싸우기만 한 건 아니고요. 그들이 말과 모피를 가지고 오면 곡식이나 농기구 등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고려는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무역을 했는데요. 이 시기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서양의 꼬레아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된 겁니다. 이들이 활발하게 오가던 국제무역항이 있는데요. 바로 예성강 입구에 있는 병란도입니다. 이 또한 중요하니까요.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고려의 문벌사회와 무신정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고려는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고려의 귀족인 문벌은 누구이며 그들이 지배하던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문벌이란 고려의 건국 세력인 호족과 육두품들이 중앙정계를 장악한 뒤 여러 대를 걸치며 형성한 가문을 말합니다. 이들은 문벌의 특권인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 대대로 높은 관직을 독점하며 번성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차 건국 초의 초심을 잃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고려 초 호족들은 마음의 참선을 강조한 선종을 중시했으며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던 진취적인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문벌화되면서 선종 대신 교종을 중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종은 기득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었거든요. 또 고구려 계승의식 대신 안정적인 신라 계승의식이 커지는데요. 이제 안정적인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됐으니 북진정책이나 정복전쟁 같은 건 귀찮아진 겁니다. 이렇게 현재에 안주하게 된 문벌들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자기 밥그릇 채우기에만 급급해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벌 사회가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하니 바로 이자겸의 날입니다. 이자겸은 왕실과 거듭된 혼인으로 권력을 잡은 대표적인 문벌인데요. 자신의 딸 3명을 차례로 왕실에 시집보냅니다. 먼저 16대 왕인 예종의 부인이 이자겸의 둘째 딸입니다. 그리고 이 예종과 이자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이자겸은 또다시 인종에게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차례로 시집보냅니다. 여러분 이거 족보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인종은요, 자신의 친이모와 결혼을 한 겁니다. 자기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장인이 된 상황인데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아무리 당시에 고려 왕실에서의 혼인은 근친혼이 왕왕 있었다지만 이건 진짜 너무했죠. 하지만 권력에 눈이 먼 이자겸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라는 게 있었을까요? 결국 이자겸은 왕실을 등에 업고 막대한 권력을 누리며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자겸의 횡포가 심해지자 인종이 먼저 이자겸을 제거하고자 시도했는데요. 이는 실패하고요. 도리어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자겸은 인종을 감금시키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뒤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종이 척준경을 회유해 이자겸의 난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자겸의 난은 고려 중기 문벌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고 난 뒤 또 한 번 문벌사회가 동요하는 사건이 발생하니 이것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서경파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개경파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에는 묘청과 정지상이 있고요. 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부식이 있습니다. 묘청이 중심이 된 서경파는 먼저 개경은 기운이 세했으니 기운이 왕성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합니다.
묘청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상은 바로 풍수지리설인데요. 거기에 묘청은 승려였으니 불교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겠죠. 또한 서경파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금의 4대 요구를 반대하며 오히려 금을 정복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는 서경으로의 천도를 반대한 사람들이며 이들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은 유학이었습니다. 또 개경파는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개경파는 기존의 기득 세력인 문벌들이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게 많은 만큼 잃을 것도 많았습니다. 하여 무섭게 성장한 금과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금의 4대 요구 역시 들어주자고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서경파와 개경파의 대립은 결국 개경파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좌절되자 묘청은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는데요. 이러한 묘청의 난은 결국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 진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일천연례 제1대사건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일제강점기의 역사학자 신채호입니다. 신채호는 자신의 저서 조선사 연구초를 통해 이 사건이 유교와 보수의 승리이며 만약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성공했더라면 조선은 보다 독립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채호의 주장처럼 확실히 개경파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했던 보수층이었으며 고인물이었는데요. 이러한 고인물은 언젠간 썩게 되겠죠. 자, 그럼 과연 이러한 문벌사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드디어 고려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핵심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무신정변인데요. 말 그대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요. 문벌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무신은 상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무과가 없다 보니 문신에 비해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무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군사지휘권조차 문신에게 있었습니다. 최고 사령관이 문신이었던 건데요. 실제로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강감찬이나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정벌에 성공한 윤관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제압한 김부식도 모두 문신입니다. 또 하급 군인에게 온갖 자벽은 다 시키면서 그들에게 당연히 줘야 할 토지를 지급하지 않은 일도 비일비재했는데요. 무신들의 불만이 점점 심해졌겠죠. 이러한 때 무신들의 뚜껑을 열리게 하는 사건이 터지는데요. 먼저 김돈중의 만행입니다. 이 김돈중은 김부식의 아들인데요. 새파랗게 어린 김돈중이 당시 최고 장군이었던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와,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러한 문신들의 만행은 또 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의종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 의종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보현원에서 술을 마실 때 무신들에게 수박을 시켰습니다. 무술의 일종이었던 수박은 당시 고려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수박회에 나간 대장군 이소웅이 젊은 무신에게 지고 맙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문신 한뢰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고도 네가 대장군이야? 이러면서 이소웅의 따귀를 때립니다. 이때 이소웅은 자신의 아들뻘인 한뢰에게 뺨을 맞고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수모를 당하는데요. 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드디어 무신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바로 그날 정중부와 의방 등이 주축이 되어 무신정변이 일어나는데요. 문신의 관을 쓰고 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이때 문신들이 엄청나게 죽고 의종은 폐위됩니다. 결국 한 시대가 끝나고 무신들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신들의 세상도 막장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의민까지는 서로 실세가 되겠다며 싸우기 바쁜데요. 이때 최고 권력기구는 무신들의 회의기구였던 중방입니다. 어렵게 새로운 세상을 열었으니 뭔가 비전 있는 미래를 향해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신들 역시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경대승 때는 자신을 호위하기 위해 사병인 도방을 조직하는데요. 이러한 도방은 의민 때 해체되었다가 최충원 때 다시 부활됩니다. 결국 이 싸움의 최종 승자는 최충원인데요.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아 약 60년간 최씨 집권기가 이어지고요. 이때 최고 권력기구는 교정도감입니다.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통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는데요. 사실 이 최충원은 초기에는 새로운 개혁 안인 봉사십조를 내놓기도 했지만요. 이후엔 역시나 변질되어 대토지를 소유하고 농민들을 착취하기 바빴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인 최후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교정도감과 더불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방을 설치하고 문인들을 등용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정치는 힘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워요. 칼만 다루던 무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브레인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용된 문인들은 서방에서 외교문서를 작성하거나 국정에 자문을 주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최후는 삼별초를 조직해서 이후 군사조직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삼별초는 원래는 개경의 치안을 위해 설치한 야별초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좌별초와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중에 대몽항쟁 때 활약하게 되죠. 이렇게 무신들이 집권했던 무신들의 세상, 이 시대의 고려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평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는 더 혼란해졌고 민초들의 삶은 더 고단해졌습니다. 결국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무신들에게 밀려났던 귀족들의 저항으로 동계에서 일어난 김보당의 난과 서경에서 일어난 조이총의 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일어났던 농민의 저항,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이의 난입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향부곡소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차별받던 소의 주민들이 난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망이 망소이의 난입니다. 망이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난은 사실 굉장했어요. 공주를 점령하고 정부군을 무찌르면서 승승장구했지만 안타깝게도 망이와 망소이가 잡히면서 봉기는 진압됩니다. 공주에 가면 이 망이 망소이의 기념비를 보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죠? 이 공주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복습 한번 할까요? 사실 한능검에서는 한 지역을 주고 그 지역과 관련된 사실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요. 이 공주는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공주 석장리가 있는 곳이며 백제의 두 번째 수도인 웅진이기도 하고요. 고려의 망이망소이의 난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배우실 테지만요. 조선 후기 동학농민운동과도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잘 정리해주세요. 또 지금의 경상도 지역인 운문 초전에서 일어난 김삼이 효심의 난도 이 시기 일어난 농민 반란입니다. 또 너무나 중요한 천민의 저항 만적의 난이 있습니다. 이 만적의 난은 개경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만적이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만적은 놀랍게도 이 시대 때 신분해방을 주장하는데요. 장군과 재상이 어찌 처음부터 종자가 따로 있으랴 라고 외친 인물입니다. 사실 이 시대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깨인 사람이 있었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꿈은 실행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 시기 일어났던 농민과 천민의 저항은 모두 성공하지 못하지만요. 그래도 고려 백성들의 의식이 많이 성장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우리는 지난 시간 고려 정기의 문벌귀족 사회와 무신정변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무신정변 이후 고려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의 침입입니다. 제가 전에 고려가 얼마나 외세의 침략이 많았던 나라였는지 말씀드렸었죠? 끝나지 않은 외침, 거란, 여진에 이어 이번엔 몽골입니다. 몽골은 13세기 칭기즈칸이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거의 전 세계의 반을 평정했는데요. 고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려와 몽골이 처음 외교를 시작한 건 거란이 몽골에 쫓겨 고려에 침입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러한 거란을 여몽연합군이 함께 물리치면서 몽골과의 외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몽골이 고려에 무리한 공무를 요구해오고 거기에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국경지대에서 피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몽골은 이를 구실 삼아 고려를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몽골의 침입에 고려 정부는 처음에는 몽골과 강화를 맺지만 곧바로 파기하고 강화도로 천도해 싸울 의지를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때가 무신집권기다 보니 싸우겠다는 의지가 보다 강력했는데요. 이때 지도부가 천도했던 강화도는 육지와 가까운 섬으로 물살이 거세 해전에 약한 몽골군이 가까이 다가오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지도부는 강화도로 천도해 나름 항전의 의지를 보입니다만 글쎄요,
이렇게 지도부가 강화도에 숨어 있으면 지들은 안전하게 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육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남은 자들의 처절한 항쟁이 시작됩니다. 무려 40년간 이어진 몽골의 침입으로 국토가 황폐화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초조 대장경이 불타고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던 황룡사 구축목탑도 소실됩니다. 하지만 고려가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요. 먼저 몽골의 1차 침입 때 박서가 귀주성을 끝내 지켜냅니다. 이 귀주성 하면 강감찬의 귀주대첩만 생각하시는데요. 몽골 침입 때 활약한 박서라는 인물도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또 2차 침입 때는 김윤우가 활약하는데요. 이 김윤우 중요합니다. 김윤우는 사실 승려인데요.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의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하고 몽골군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인물입니다. 이 처인성 전투에 기록화해 보시면 여기 요분요, 활 쏘는 승려, 이분이 김윤우겠죠? 이렇게 처인성에서 활약하던 김윤우는 이후 충주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하는데요. 이 처인성이 지금의 용인이거든요. 근데 용인에서 싸우시던 분이 충주까지 지켜내네요. 대단한 인물이죠? 이 충주산성에서의 전투는 노비들이 주축이 된 항전이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김윤우가 노비 문서를 불태우며 노비들을 독려해 몽골군과 끝까지 싸웁니다. 또 충주 다인철소 주민들도 몽골의 침입에 맞서 치열하게 항쟁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처절한 항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을 때 고려의 지도부는 부처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며 팔만대장경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도부가 언제까지 강화도에 숨어 있을 순 없어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고 백성들의 원성도 높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지배층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결국 무신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몽골의 요구대로 개경으로 한도에 몽골과 강화를 맺는데요. 하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별초인데요. 중요합니다. 이 삼별초는 최후가 만들었던 군사조직이었는데요.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며 항쟁을 이어갑니다. 이때 강화도와 진도에서 삼별초를 이끈 사람은 배중손이고요.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 중심이 되어 항쟁했습니다. 이 사진은 진도에 남아있는 용장산성인데요. 진도에서의 삼별초의 항쟁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항파두리 유적지를 통해 삼별초 항쟁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별초의 항쟁은 결국 진압되고요. 기나긴 원간섭기가 시작됩니다. 이 원간섭기가요, 무려 80년입니다. 이런 긴 시간 동안 원의 반식민지였던 우리 민족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요? 우선 먼저 영토가 축소됩니다. 원은 화주의 쌍성총관부, 서경의 동령부, 제주에는 탐라총관부를 세워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고려의 왕의 칭호와 관제도 격을 낮추는데요. 고려는 원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뜻에서 왕 이름 앞에 충성충자를 붙입니다. 또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인 이성육부를 첨의부 사사로 바꾸고 중추원은 밀직사로 개편하는데요. 너네같이 조그만 나라가 당의 제도를 따르는 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격을 낮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고려의 왕은 무조건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고려가 원의 부마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달리 생각해보면 고려의 왕을 원의 황실에서 사위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고려를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당시 원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고려의 내정간섭기구도 생기는데요. 바로 정동행성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정동행성은 원래는 몽골이 일본 침략을 목적으로 고려에 설치한 기구였는데요. 태풍으로 인해 일본 원정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동행성을 철수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정동행성은 고려의 내정간섭기구로 전락합니다. 또 정동행성의 부속기구로 정동행성 이문소를 설치하는데요. 이는 처음에 원과 관련된 범죄를 다루기 위해 설치했지만 나중에는 친원파들을 변호하는 기관으로 변질됩니다. 또 원은 다루가치라는 이름의 감찰관을 고려에 파견하기도 했고요. 수시로 조공을 바치라고 강요했습니다. 뭐 금이나 은, 인삼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원은 고려에 조공으로 매를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매 사냥을 위한 응방이라는 기구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또 몽골은 고려의 처녀들을 강제로 데려가기도 했는데요. 이를 공녀라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역사죠.
이렇게 공녀라는 이름으로 고려의 처녀들을 데려가는 몽골의 만행에 고려에는 조혼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원 간섭기 활발한 몽골과의 왕래로 고려에서는 몽골의 풍습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변발이나 호복 등이 유행하고요. 족두리도 소주도 모두 몽골풍입니다. 반대로 몽골에서도 고려의 양식이 유행하는데요. 이는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이 고려양으로는 공녀들에 의해 전해진 만두나 떡 등의 고려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원의 빌부터 성장하는 세력이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있었다면 원 간섭기에는 친원파가 있었겠죠. 이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권문세족에는 기철이 있습니다. 이 기철은 원 황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권세를 누리게 된 사람인데요. 기철의 여동생이 바로 기황후입니다. 여러분 기황후 아시나요? 공녀로 원에 끌려갔다가 황후까지 되는 고려의 여성인데요. 드라마를 통해 유명해지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드라마에서처럼 정의롭고 착한 여성은 아니었다고 해요. 아무튼 자신의 동생 기황후를 등에 업은 기철은 고려에서 엄청난 권세를 누리며 백성들을 괴롭히던 악질적인 권문세족입니다. 이렇듯 권문세족들은 이 시기 많은 횡포를 부렸는데요. 먼저 도평의사사와 정방을 장악합니다. 도평의사사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던 고관들의 회의기구로 원래는 도병마사였는데요. 이게 원 간섭기 때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암튼 이렇게 도평의사사와 정방을 장악한 권문세족들은 국유지와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착취해 대농장을 소유하고 농민들을 무력으로 노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국가의 재정은 궁핍해졌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많아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데요. 땅 주인인 권문세족은 세금도 안 내죠. 세금을 내야 할 양민들은 노비돼 버렸죠. 아주 첩첩산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문세족의 건세도 영원할 순 없겠죠. 원나라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를 틈타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는 왕이 있으니 바로 공민왕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공민왕은 부인이었던 노국대장 공주와의 러브스토리로도 유명한 인물인데요. 신돈을 등용해서 개혁을 추진한 공민왕은 먼저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강한 권세를 누리던 기씨 일파를 숙청합니다. 그리고 원이 낮춰놓은 고려의 관제를 다시 회복해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등을 부활시키고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민왕 때 회복된 영토입니다. 그리고 내정간섭기구인 정동행성과 이문소를 폐지하고요. 변발과 같은 몽골풍도 금지합니다. 이렇게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던 공민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는데요. 중요합니다. 공민왕은 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차지한 농장을 회수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민으로 해방시켜줍니다. 이로써 왕권이 강화되고 국가재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또 공민왕은 인사권을 담당하던 정방을 폐지하고 스스로 인사권을 장악했는데요. 이때 공민왕이 등용한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권문세족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시기적으로도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겹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공민왕은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에서 안동까지 피신한 적도 있는데요. 이러한 공민왕은 결국 권문세족들에 의해 시해되고요.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고려의 자주성을 높이고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민왕 때 정계에 들어온 신진사대부는 결국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죠. 또 신흥무인 세력도 이 시기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신흥무인 세력으로는 최영과 최무선, 이성계 등이 있습니다. 최영은 홍산대첩에서, 최무선은 진포대첩에서, 그리고 이성계는 황산전투에서 활약하며 백성들에게 큰 신임을 얻었는데요. 이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이성계가 등장하는 걸 보니 고려의 끝이 다가오고 있네요. 한편 이때 중국 역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요. 원이 쇠퇴하고 명이 새로운 중국의 강자로 떠오릅니다. 이러한 명은 고려에 천령위를 설치해 천령 이북 지역을 다스리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우왕과 최영 장군이 명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성계에게 요동을 정벌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때 왕명을 어기고 위화도 회군을 해버리는데요.
이성계는 요동을 정벌할 수 없는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군인에게 불복종이란 쿠데타를 의미하죠. 결국 이렇게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우왕과 최영 장군을 죽이고 실권을 장악한 뒤 이후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손잡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죽임을 당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몽주가 있겠죠. 정몽주는 자신을 회유하러 온 이방원에게 나는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고려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단심가, 다들 들어보셨죠?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요. 이성계와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도 중요한데요. 급진파 신친사대부를 대표하는 정도전은 공민왕 때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했으며 이후 이성계를 도와 과전법이라는 토지개혁을 단행해 친원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조선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이 정도전 이야기는 조선 건국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려의 건국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과연 고려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신분제도입니다. 고려의 신분제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맨 위에서부터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족은 고려의 지배층으로 왕족이나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이에 해당되고요. 이들은 음서제도와 공음전을 통해 특권을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고려 초 호족을 시작으로 문벌귀족, 무신집권기의 무신, 그리고 원간섭기 때의 권문세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류층은 일반적으로 하급관리를 뜻하고요. 속군과 속현을 다스리는 향리 역시 중류층에 해당됩니다. 또 잡류, 남반, 군반 역시 모두 하급관리인데요. 잡류는 관아에서, 남반은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군반은 직업군인으로 중앙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민인데요. 양민은 일반 농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고려의 일반 농민을 뜻하는 말은 백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백정하면 조선시대 소나 돼지를 잡던 사람들을 떠올리는데요. 고려의 백정은 다릅니다. 고려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백성들이 바로 백정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암튼 이 백정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는 토지세고요. 공납은 특산물, 역은 노동력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조세와 공납은 토지대장인 양안에 기록되어 있고요. 역은 호적을 통해 징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역에는 군역과 요역이 있고요. 대략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역을 제공하는 남성들을 정남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었죠. 또 고려만이 가지는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이 향부곡소의 주민들 역시 양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백성인 백정들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고 했었죠. 향부곡소의 주민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세금도 일반 백성보다 많이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천민요. 이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입니다. 이 노비들은 안타깝게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매매와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으며 부모 중 한쪽만 노비여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의 원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고려. 하지만 고려의 신분사회는 조선만큼 꽉 막혀있진 않았는데요. 중류층인 향리가 과거를 통해 문관이 될 수 있었으며 노비 역시 재산을 모아 양민으로의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사회였다는 걸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농민 조직인 향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 향도는 고려 초 매양 활동을 하는 불교신앙 조직으로부터 출발했는데요. 매양이란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어두고 미륵불을 기다리는 일종의 종교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향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의 혼인이나 상, 제사 등을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로 변화하는데요. 일종의 농민들의 자치기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려에는 흑창이라고 하는 구율제도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태조 왕건이 설치한 흑창,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춘대추납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흑창은 이후 성종 때 의로운 창고 의창으로 변화합니다.
또 고려에는 백성들을 위한 여러 기구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동서대비원입니다. 동서대비원은 일종의 병원인데요. 개경에 있었으며 질병을 치료해주는 기구였습니다. 또 서민들의 질병 치료는 물론 의약품을 제공해주는 해민국도 있는데요. 이건 약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빈민구제기구로 제위보가 있는데요. 이 제위보에서는 기금을 마련해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했습니다. 또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을 설치해서 각종 재해 시 백성들을 구제하는 임시기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률인데요. 당률이라고 당나라법을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관습을 따르는 관습법을 우선시했고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는 형벌로는 태, 장, 도, 유, 사가 있습니다. 태는 회초리로 때리는 걸 말하고요. 장은 태형 때보다 더 큰 매로 때리는 건데요. 왜 곤장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는 목에 칼을 채우는 거, 유는 유배 보내는 거, 사는 사형을 뜻합니다. 그리고 고려의 사회 모습 중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고려에서는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올렸고요. 상속 역시 균분 상속이었으며 음서제도 역시 외가 쪽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할아버지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인 경우에도 음서나 공음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만약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내는 게 가능했고요.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재가 역시 비교적 자유로웠는데요. 고려사회에서는 여성의 재혼이 가능했음은 물론 재혼한 여성이나 그 자녀가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참 조선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사회였죠. 이렇게 고려의 사회 모습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고려의 경제입니다. 고려에는 전시과라고 하는 토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고려의 관료들에게 지급한 토지인데요. 이 전시과는 고려의 건국초 개국공신들의 공로에 따라 토지를 분배해준 역분전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역분전 기억나시죠? 개국공신들의 역할에 따라 분배한 토지로 농공행상적 성격이 강한 제도였는데요. 이는 경종 때 시정전시과로 변화합니다. 시정전시과는 관직의 등급에 따라 토지인 전지와 시지인 임야를 나눠주는 방식을 띠고 있으며 전현직 관료 모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관직의 등급뿐 아니라 인품을 따지기도 했는데요. 이 인품이란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관료의 가문을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료의 등급이 좀 낮아도 만약 개국공신 집안이라면 이를 인정해서 좀 더 많은 토지를 줬다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살짝 역분전의 느낌이 남아있죠? 하지만 이후 목종 때는 더 이상 인품은 따지지 않고 오로지 관직만으로 토지를 분배하는데요. 이를 개정전시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다 보니 문제가 하나 생겨요. 바로 토지가 부족해진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문종 때가 되면 오로지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주는 걸로 또 한 번 변화합니다. 이를 경정전시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근데요,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전시과는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토지의 수조권을 준 건데요. 이 수조권 예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수조권이란 해당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실 토지의 실제 주인은 따로 있어요. 토지의 소유권은 백성들에게 있었는데요. 이들이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있잖아요. 이 세금을 전시과를 받은 관료가 대신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시과는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능하고요. 관직을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고려의 관료들은 토지에 대한 수조권으로 전시과를 받았고요. 소유권은 백성들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를 민전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가가 농민들에게 나눠준 토지를 뜻하고요. 통일신라 성덕왕 때 백성들에게 지급했던 정전을 그 뿌리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민전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고려의 경제활동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농업인데요. 이때부터 이미 남부지역 일부에서는 이양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양법이란 모내기법을 뜻하는데요. 한반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남부지역에서는 고려 때부터 이양법을 사용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밭농사에서는 윤작법을 활용했는데요. 윤작법이란 작물을 돌아가면서 키우는 걸 말합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 같은 땅에 같은 작물을 계속 기르면 땅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윤작법을 사용한 거고요. 이러한 윤작법은 2년 3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부터 목화재배가 시작되는데요. 다들 아시죠? 문익점. 문익점은 원으로부터 힘들게 들여온 목화씨로 목화재배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농서인 농상지묘도 좀 기억해주세요. 이 농상지묘는 이암이라는 인물이 원으로부터 들여온 농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업입니다. 이 상업에서는 화폐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성종 때 화폐인 건원중보를 만듭니다. 이 건원중보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입니다. 하지만 건원중보는 활발하게 유통되지 못했는데요. 이에 숙종 때 화폐를 만드는 임시기구인 주전도감을 설치해 해동통보를 발행합니다만 이 역시 유통에는 실패합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역시나 현물거래가 확실하고 믿음이 갔던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 은병은 화폐로의 역할을 좀 했는데요. 활구라고 부르기도 하는 병 모양의 고액화폐로 이 또한 숙종 때 주전도감을 통해 만들어진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고려에는 시전의 상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경시서라는 관청이 있었고요. 물가 조절기구로는 상평창을 설치했습니다. 또 여러 관영 상점이 운영되기도 했는데요. 책을 파는 서적점이나 차를 파는 다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 다점은 지금의 카페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고려의 수공업에 대해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고려 전기에는 관영 수공업이 주를 이뤘는데요. 특히 소수공업을 좀 주목해주세요. 향부곡소의 소는 수공업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고려 전기에는 관영수공업과 소수공업이 발달했는데요. 이는 고려 후기 민영수공업으로 발전하고요. 특이하게도 절에서 하는 사원수공업 역시 발달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고려의 무역인데요. 고려의 국제무역항인 병란도를 기억해 주세요. 요건 전에 외교 파트에서도 설명드렸었죠? 또 이 시기 활발한 무역을 위해 중국어 학습서가 편찬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노걸대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고려의 문화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려의 문화가 또 분야별로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고려의 시대 구분과 함께 각 시대별 문화의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고려는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크게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전기는 또 호족과 문벌들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건국초에는 아무래도 진취적이고 개성적인 문화가 발달하고요. 점차 호족들이 문벌화되면서 문화 역시 화려한 기족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에는 아무래도 유학 중심의 문화는 많이 위축되는데요. 그렇다고 이 시기 문화의 발전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상감법을 활용한 고려의 상감청자라던가 몽골 침입 때 만들어진 팔만대장경 등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원 간섭기 권문세족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는 아무래도 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화가 발전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주성을 드러내는 자주적인 문화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려 말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한 신진사대부들의 시대에는 역시나 성리학의 발달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고려 문화의 시대별 특징을 살펴봤으니 이제 파트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고려의 불교입니다. 고려는 명실상부 불교의 나라입니다. 왕실이건 백성이건 불심이 대단한 나라였는데요. 과거 시험에 승과가 있을 정도였으며 승려의 지위도 왕족이나 귀족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고려의 불교, 먼저 호족들의 시대부터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고려 초에는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호족들의 사상적 배경이 선종이었기 때문인데요. 태조 왕건 역시 훈요 10조를 통해 연등회와 같은 불교 행사를 장려합니다. 하지만 성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게 살짝 주춤하게 되는데요.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 때문입니다. 유학자였던 최승로는 불교 행사인 연등회의 횟수를 줄이고 팔간회는 아예 폐지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결국 최승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팔간회는 폐지되고요. 연등회의 횟수 역시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광종 때는 균여라는 승려가 활동하는데요. 균여가 보현 10원가라는 향가를 지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문벌시대로 넘어오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승려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중요합니다.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의천은 송나라 유학에서 돌아와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고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교종을 중심으로 한 선종통합, 즉 교선통합을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불교의 교리와 지관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교관겸수를 강조했고요. 저술활동에도 힘쓰는데요. 초조대장경의 계보를 잇는 교장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한편으로는 의천이 화폐유통을 강조했다는 것도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고려 전기에 의천이 있다면 고려 후기에는 진울이 있는데요. 무신집권기에 활동했던 보조국사 진울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울 또한 불교 종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데요. 앞서 의천이 교선 통합을 이뤄내긴 했지만 사실 의천은 왕자님이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합쳐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의천의 사망 이후 다시 불교의 종파는 대립구조를 이루게 되고 특히 몬벌들과 결탁해 타락한 교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게 됩니다. 이에 보조국사 진울은 수선사를 중심으로 불교 개혁운동을 펼치고 이를 통해 조계종을 창시하는데요. 이러한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선교통합을 주장합니다. 진울은 특히 정예쌍수와 도노점수를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모두 선종이 중심이 된 교종통합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진울이 이끈 수선사 중심의 불교 개혁운동을 수선사 결사라고 부릅니다. 이 진울과 의천은 정말 고려의 불교 파트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신집권기 활동했던 승려 중에 희심이라는 승려가 있는데요. 그는 유교와 불교는 일치한다는 유불일치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요세라는 승려도 있는데요. 그는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백년결사를 이끌기도 합니다. 아까 진울이 수선사 결사였죠? 요새는 백년사를 중심으로 한 백년결사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불교의 나라 고려에서 발달했던 불교 예술품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불상입니다. 고려 초 호족 시대에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철불이 유행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개성 넘치는 대형 석불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높이가 무려 18m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또 안동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과 파주 용미리 마해 이불 입상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돌에 얼굴이 얹어져 있는 모습이죠. 이게 정말 불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개성 넘치는 고려 초의 거대하고 파격적인 불상들은 이 시기 지방호족들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성 넘치던 불상은 문벌시대가 되면서 다시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데요. 특히 신라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이 대표적입니다. 석굴암의 본존불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고려 후기로 넘어오면 불상보다는 불화가 유행하는데요. 이러한 불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승려인 혜어가 그린 수월관음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월관음도인데요.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모습을 화려하고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미타레용도 역시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불화인데요. 이러한 불화들은 모두 왕실과 권문세족 등 지배층의 염원을 담아 제작된 겁니다. 다음으로는 불탑입니다. 고려 초 호족의 시대에는 승탑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대표적인 승탑으로는 여주 고달사지 승탑과 정토사 홍법국사 승탑이 있습니다. 통일신라말 지방호족들이 선종을 강조하면서 많은 승탑을 세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러한 분위기가 고려 초에도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 전기로 넘어오면 다각다층의 탑들이 유행하는데요. 대표적인 석탑으로는 개성에 있는 현화사 7층 석탑이 있습니다. 확실히 신라에 비해 층수가 많아졌죠? 그리고 고려 전기의 석탑하면 역시나 월정사 8각 9층 석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고려의 탑은 다각다층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고려 후기로 넘어오면 권문세족들이 세운 탑이 하나 있어요. 원의 양식을 본따 만든 탑인데요.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원래 개경 근교의 경천사에 세워진 이 탑을 구한말 일제가 불법으로 가져갔다가 국제여론이 악화되자 1918년 다시 반환했다는 슬픈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딱 봐도 상당히 중국스러운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불교 건축물인데요. 고려 전기의 불교 건축물은 전해지는 게 없고요. 고려 후기에 주심포 양식으로 세워진 사찰들이 있습니다. 주심포 양식이란 기둥 위에 포를 얹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건축 양식인데요. 포를 이용해 무거운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킨 것으로 기둥에만 포가 있는 걸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심포 양식의 사찰에는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의 목조 건축물이고요. 이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사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균형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울림 기둥이 아주 유명한데요. 가만히 보시면 기둥의 배가 좀 뚱뚱해요. 실제로 기둥의 3분의 1 지점의 폭을 넓게 했는데요.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무거운 지붕을 받쳐주는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석사 무량수전의 주심포 양식과 배울림 기둥도 은근 출제율이 높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와 더불어 고려 후기에는 다포 양식도 함께 발달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고려의 유학입니다. 이 유학 부분 역시 지배층을 중심으로 시기를 좀 구분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호족들의 시대부터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건국 초에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이 과거제는 쌍기의 권위로 만들어졌고요. 명경과와 제술과, 잡과, 그리고 승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하는데요. 이러한 국자감은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리학만을 강조하던 조선시대의 모습에 비하면 고려의 교육은 훨씬 열려있죠. 그리고 지방교육기관으로는 향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문벌들의 시대가 되자 이 과거제를 통해 어떻게든 높은 관직에 오르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주도의 교육기관보다는 사학이 더 성행하는데요. 쉽게 말해 명문 사립학교들이 더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이때 전국에서 유명한 12개의 사립학교를 사학 12도라고 부르고요. 이 중 최충의 구제학당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이 구제학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과거 시험에 턱턱 붙으니 그 인기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구제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을 문헌공도라고 불렀습니다. 또 최충은 해동의 공자라고 불렸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억대 연봉의 일타 강사가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점점 사학이 성행하자 국가에서는 관학진흥책을 마련하는데요. 장학재단인 양용고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학자들을 초빙해 강연하는 전문 칠제 등을 시행했지만 사실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기기는 힘들잖아요. 암튼 이렇게 성행했던 유학도 무신집권기 때는 완전 위축됩니다. 사실 무신들 입장에서는 유학을 공부하던 문벌들에게 많은 차별과 멸시를 받았으니 유학이 꼴도 보기 싫었겠죠? 그러다가 권문세족들의 시대, 즉 원간섭기 때 안양이 원을 통해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들여오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이 신진사대부에 의해 조선이 건국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당시 신진사대부의 계보를 보면 이재연, 이색, 정몽주, 정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연이란 인물은 여공패설이라는 저서를 남겼고요. 충선왕이 원의 수도인 베이징에 설치한 만권당에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만권당은요, 책이 만권이 있는 일종의 도서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도교와 풍수지리설입니다. 앞서 불교와 유학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도교 역시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종교로 그 근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 이 풍수지리설은 고려를 건국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사상인데요. 이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결국 실패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남경으로 향하는데요. 이 남경이 바로 한양입니다. 이러한 남경에 대한 관심은 남경길지설로 이어지고 이는 고려 말 새로운 시대인 조선의 문을 여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고려의 역사서입니다. 고려시대 때도 많은 역사서가 편찬됐는데요. 초기에 쓰여진 실록이나 구삼국사는 아쉽게도 현재에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벌시대 때 구삼국사를 바탕으로 삼국사기가 쓰여지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삼국사기의 저자 누군지 다들 아시죠? 바로 당대 최고의 문벌이었던 김부식이었는데요. 이러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철저한 신라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전체 방식으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후 무신직건기에는 역사서의 색깔도 다소 달라지는데요. 유학이 중심이 되기보단 좀 더 다양성을 띤 역사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고승들의 이야기를 쓴 각훈의 해동고승전이 있고요.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도 이 시기 쓰인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동명왕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인데요. 이규보는 이 책을 통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고구려의 후손임을 강조해 민족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간섭기인 권문세족들의 시대에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주의식을 심어주는 역사서들이 편찬되는데요. 일련의 삼국유사가 대표적입니다. 중요합니다. 버려진 삼국의 이야기를 모아 집필한 이 삼국유사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미있는 전설이나 설화 등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일련의 삼국유사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랑 비교해서 잘 나오니까요. 꼭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군에서부터 고려 충렬왕 때까지의 역사가 기록된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 역시 단군조선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보고 있는데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공통점이 바로 단군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은 어려운 시기를 단군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재현이 쓴 사략이라는 역사서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의 인쇄입니다. 고려하면 또 이 인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목판 인쇄술과 활판 인쇄술로 나누어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목판은 거란의 침입 때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몽골의 침입 때 불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각국사 의천의 교장이 문벌시대 때 만들어지고요. 이후 무신직건기 몽골이 침입했을 때 부처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내용의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합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팔만대장경은 정말 정밀하고 아름다운 목판 인쇄술을 자랑하는데요. 정성스럽고 세밀한 작업으로 지금까지도 뒤틀림 없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이 대박인데요. 얼마나 온습도를 잘 조절했는지 팔만대장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건 해인사 장경판전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 또한 잘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활판, 금속 활자하면 또 고려인데요. 직지심체유절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요, 이 직지심체유절보다 훨씬 앞전에 금속 활자인 상정고금 예문이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전해지진 않지만요.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고려 후기의 직지심체유절 중요합니다. 이 직지심체유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고요. 전 세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지심체유절 역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와 공예입니다. 제가 앞서 문벌시대 때는 화려한 귀족문화가 발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나전칠기나 고려청자 등이 귀족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특히 고려청자는 당시 중국인들도 인정하는 최고의 명품이었는데요. 지금 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려의 귀족들은 사발이나 접시, 항아리 등을 청자로 만들었고 심지어 기와와 베개도 청자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빛깔이 예술이죠? 하지만 이러한 청자는 귀족들만 누렸던 호사였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이러한 화려한 귀족 문화는 무신직건기 때도 이어지는데요. 문벌시대에 순청자가 유행했다면 무신직건기 때는 상감청자가 유행합니다. 이게 바로 삼강청자인데요. 표면에 정교한 무늬를 새겨넣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술인 상감법이 녹아 있습니다. 순청자보다 훨씬 화려하죠? 아마도 무신들은 이러한 청자에서조차 문벌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삼강청자는 더 화려한 걸 요구하는 무신들의 취향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의 과학인데요. 먼저 천문 분야에서는 별자리와 관련된 관청인 사천대를 기억해 주시고요. 달력은 고려 전기에는 당의 선명력을 사용했고 후기에는 원의 수시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에도 첨성대가 있었는데요. 개성에 남아있는 이 고려의 첨성대는 용도라던가 시기 등 정확한 부분은 아직 미스터리지만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죠? 또 의학 분야에서는 고려 후기의 향약 구급방을 기억해 주세요. 이 향약 구급방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서라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 말에 발달했던 화약 제조 기술인데요. 특히 최무선이 주도해서 만든 화통도감은 화약과 무기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이 최무선은 고려 말 진포 전투에서 왜구를 크게 격퇴한 신흥무인 세력이었는데요. 그때 이 화통도감을 통해 만든 화약과 무기가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최무선은 고려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